자, 그럼 우리 학생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제2장 의료기관 및 의약분업제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항상 뭐든지 어떤 법률에 의한 건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서 의료기관, 우리 지난 시간에 의료기관 10종에 대해서 공부해봤죠. 그런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다 라고 지정된 기관을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게 이 4번, 5번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응급의료기관은 이제 응급의료센터는 이제 서울에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권역이냐, 그러니까 중앙, 권역, 전문 이렇게 지역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래서 요 2개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2021년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420여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는 한데 또 헷갈리는 것 중에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 센터 그리고 응급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응급의료기관이 아닐까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제 응급의료 기관의 중앙, 권역,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인데 관리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 총괄하는 곳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권역 내, 그래서 이제 뭐 도나 특별시라든지 이런 이제 권역 내 최종 응급 진료기관은 어디냐? 그러면 그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는 거고요.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곳을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시군 구청자의 지정으로 인해서 경증 응급 환자나 아니면은 우리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일반 환자 진료 보는 곳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빛 의료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돌아가면서 또 일반 환자 진료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곳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나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미비해 가지고 뭐 취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 병상 수가 있어요. 예비 병상 수라고 해가지고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스탠바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비 병상수, 그 다음에 예비 병상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예비 병상 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요거 보시면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가받는 병상수, 그래서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 볼 때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100분의 1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시간에 병원에 이제 30병상 이상 그리고 의원도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의원급 같은 경우는 한 병상 이상 이렇게 그 예비 병상수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서면평가, 현지평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나오기 전에 이제 언제 평가 나오겠다, 평가 시기가 언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이제 매뉴얼대로 서면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인증평가라든지 이렇게 이제 응급의료기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TF팀 같은 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TF팀을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면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들이 와가지고 현지 평가까지 해서 총괄해 가지고 이제 매년 지정이 되기도 하고 뭐 변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취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지시 뭐 이제 뭐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들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해해서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병원의 정의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미국 병원협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WHO에서 우리 그 보건 쪽, 의료 쪽은 WHO를 빼놓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정의 같은 거, 우리 뭐 건강의 정의 이런 것들도 WHO에 의하면 뭐 신체적, 뭐 정신적, 뭐 사회적 안녕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 내리는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은 이런 장소를 병원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병원은 일단은 조직화된 의료 인력, 그래서 뭐 의사만 뭐 한 100명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도 있고 하다못해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직화된 팀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화된 의료 인력, 그 다음에 병상을 포함한 시설, 그래서 이제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외래만 보면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병원급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를 주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입원 병상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 있죠. 그죠? 뭐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적절한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문 병원이다. 그러면 전문 병원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화된 의료 인력 플러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포함한,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 그리고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병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WHO에서 발표를 했고요. 위에 있는 병원협회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조직화된 의료 전문 요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구시설,
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병상을 포함한 연구 시설과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이제 하는 시설을 병원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는 미국 병원 협회에서 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WHO에서 정의 내린 병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그쵸? 우리가 이제 그 3차, 그 상급 종합병원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그 다음에 교육 및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원은 진단만 내리고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각종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 연구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의 기능.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요 기능 중에 4가지를 이렇게 보면 의료 서비스 기능이다. 그래서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그 진단 내려진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교육 기능, 그래서 이제 의대생, 뭐 전공의 레지던트들, 인턴 레지던트들 이제 5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 교육도 하고요. 사실 뭐 의사만 교육 기능을 하느냐 병원에서,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병원으로 실습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라든지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다들 병원에 가서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교육 기능을 하는 기관도 병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병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 기능을 빼먹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제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환자를 위한 지식을 개발하는, 그래서 우리 뭐 가끔씩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연구 기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동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연구 기능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의학 발전 플러스 환자를 위한 이런 것들이 개발하는 곳도 병원이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병원에서는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병원의 대상자가 지역사회 주민이다 보니까 또 의료 봉사,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도 지자체에서 그 독거노인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대상자분들, 그래서 질병은 있지만 병원에 매번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봉사 차원에서 방문 간호를 하는 이런, 그래서 인턴 한 사람, 간호사 2명 이렇게 팀으로 맺어가지고 대상자 집에 가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래서 병원은 지역과 동떨어진 그런 이제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 스며드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도 잠깐 병원이라는 곳은 약간 좀 폐쇄된 집단이다 라고 그냥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병원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병원은 사실은 이렇게
자본 집약적이면서 노동 집약적인 경영을 이제 모토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하나 개원하기에 들어가는 돈이 다른 일반 식당이라든지 조그만 회사 차리는 것보다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동력, 인력도 약간 이제 높은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의료 장비 이런 것들도 비싸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노동 집약적, 그래서 환자 한 사람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면 원무과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할 때는 의사 간호사가 필요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임상병리사도 필요하고 방사선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원도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이 회복가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병원은 또 관리체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또 직원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한 이런 곳도 병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 목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이고 복잡한 전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뭐 질병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 진단을 하러 오셨다,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한 장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진료실도 가야 되고, 검사실도 가야 되고, 원무과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관이 또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품질 관리라든지 업적 평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체계하고 진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원장, 그 다음에 병원장, 이렇게 원장이 둘이 이제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장 같은 경우는 진료 체계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행정원장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와 진료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또 병원의 특징이고, 직종이 다양하면서도 전문 인력의 구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떤 이제 라이센스, 국가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취업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의 구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력도 굉장히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직종 간 이질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직종별 응집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좀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잘 노는 이런 곳이 또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대부분의 인력이 또 간호 파트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거의 성별이 대부분이 또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조금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의무기록 정보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때 요 HIS 병원 정보 시스템은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맛배기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의료 정보란 그래서 이제 메디컬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라는 거는 이제 진료 정보, 진료하면서 발생한 정보,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발생한 정보, 그 다음에 의료 지식, 일반적인 의료 지식을 정보 처리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간대 공유를 하고 그걸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라든지 처방에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 HIS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 크게 요렇게 네 가지, 그래서 OCS 처방 전달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게 이제 그 OCS가 되는 거고, EMR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그 다음에 팍스 영상 정보, 그래서 우리 이제 방사선과에서 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텔레메디슨이라고 해갖고 원격 의료, 그래서 우리 디지털 헬스 구현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원격 의료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우리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OC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그 처방을 서로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있지 않았을 때는 아날로그적으로 처방전을 쓰고 사람이 보내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정보 간에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전달이라든지 그 정보 전송을 전산화하는 이런 것들이 OCS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EMR 같은 경우는 환자의 그 기록지 있잖아요. 의무 기록지에 포함된 오더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기술된 진료 기록, 그래서 이제 문자라든지 이미지로 결합된 이런 이제 임상 자료를 똑같이 전산 매체에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공유도 쉽고 전달도 쉽고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시스템을 이제 EMR 의무 기록을 전자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그 의료 정보를 공유한 정보화 체계화라든지 전자 그 건강 기록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삼성 헬스 뭐 해갖고 이제 삼성 회사에서 이렇게 그 내 건강 정보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끔 전자화 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작은 EM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팍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영상 정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CT, MRI, 페트, 스펙트 이렇게 이제 방사선과에서 했던 모든 촬영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 저장을 해 놨다가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이제 판독, 이제 방사선과 이제 닥터가 이제 그 판독을 하고 이거를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 엑스레이 필름을 우리 뷰박스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런 영상 정보 시스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판독은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다 되는 이런 기기가 있고, 또 리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판독기가 따로 해야 되는 이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센터 클리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센터, 클리닉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혼용해서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주로 종합병원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암센터라든지
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장기이식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진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가 와가지고 신속하게 진료를 하고 그 특정 질병,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래서 뭐 당뇨 클리닉, 뭐 치매 클리닉, 뭐 비만 클리닉, 뭐 이런 거, 뭐 피부 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병원의 차별화를 두는 이런 곳들이 센터 또는 클리닉으로 운영하는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중요하다. 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우리가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앞에서 1교시에서 필수 진료 과목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운다. 그래서 산소 내외 역마진, 그 다음에 이제 그 300병상 이상이면 치정까지 포함해서 필수 진료 과목이 9개를 포함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그 과목에 속한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45개 병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 상급 종합병원이 된다.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죄송해요. 상급 종합병원은 9개를 필수 진료 과목 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기능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권역이나 전문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인력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 구성 상태가요. 입원 같은 경우는 17% 이상이, 전체 입원 환자 중에 17% 이상이 전문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의원 중증 외래 질환, 그래서 막 단순한 뭐 감기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17%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17%인데 입원 환자는 전문 질병이 17% 이상이어야 된다. 외래 환자는 의원 중점의 외래 질환은 17%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병원은 병원급, 아까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이었고요. 전문 병원은 병원급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이제 하는 병원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얘도 3년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줬었는데 2021년부터는 매년 모집을 해요. 근데 인정하는 기간은 3년이다. 그래서 3년마다 예전에는 평가하고 인정을 3년 해줬었는데 인정해 주는 건 3년이고 작년부터는 매년,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병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모집 주기를 1년으로 단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 병원은요, 양방은 질환과 진료 과목 합쳐서 16개의 질환과 진료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한방 같은 경우는 3개, 그래서 질환 2개, 진료 과목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병원의 지정 기준은
환자 구성 비율, 그래서 뭐 관절 전문 병원이다 그러면은 관절 환자가 뭐 1년에 뭐 2명 3명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절 전문 병원이 되기 위해서 관절에 해당하는 환자 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진료량은 1년에 몇 건이었었는지, 그리고 이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상 수라든지 뭐 관절에 필요한 진료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필수 진료 과목은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재활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 인력이라든지 의료실 평가,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류 심사, 현지 조사, 그 다음에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최종으로 전문병원으로 선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까다롭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심사를 이제 매년 하겠다라고 고치게 된 거죠. 자, 요양기관 현황.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 현황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사 청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우리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심평원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신고를 하고 나서 변경이 됐다, 뭐 인력이 변경이 됐다, 아니면 장비가 노후가 돼서 이제 폐기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변경이 되면 15일 이내에 똑같이 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다가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심사 청구한 거를 올바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약 분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약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의약 분업이 이제 되면서, 그러니까 의사 또는 이제 치과 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은 이제 약사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처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은 의약 분업과 무관하다. 그러면은 의약 분업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상 환자는 누구고 예외 환자는 누구냐, 이런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환자는 일단은 외래 환자가 기준이다. 입원 환자는 예외가 돼요. 그래서 외래 환자 중에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근데 모든 대상자가 포함이 된다. 건강보험이든 산재든 자보든 다 이렇게 의약 분업에서 외래 환자는 제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환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원 환자는 예외고, 그 다음에 응급 환자도 예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라던가, 아니면은 약국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 분업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 중인 군인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1급, 2급 장애인은 의약 분업에서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급 감염병, 네.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이라든지 납병, 한센병이죠.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의약 분업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제외가 된다라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 코드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제2지역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코딩을 01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 환자다 그러면은 11, 그 다음에 뭐 파킨슨이나 한센병 환자다 그러면 21,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코딩을 하지 않고 하고 원내 처방을 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삭감이 되거나 시정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품 중에서는요, 요렇게 뭐 진단용 의약품이라든지 결핵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투석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이제 각종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시술할 때 필요한 약품, 그래서 우리 뭐 조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제는 대부분 원내 투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럴 때는 이렇게 코딩을 알맞게 하셔야지 나중에 심평원에 심사 청구했을 때 2번, 3번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코드가 있는데요. 기타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군인은 예외였었잖아요. 그래서 국군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소방 전문 진료센터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경찰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기타 해가지고 코딩을 61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over the counter drug 해서 이제 OTC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처방전도 필요 없고 그냥 약국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약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 POM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조제할 수 있는 약을 전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에서 제2장 의료기관 및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